네, 3년 넘게 기다린 3,000포인트의 시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고민은 오히려 더 깊어진 것만 같습니다. 따라 사자니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손 놓고 기다리자니 나만 시장에서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진 그런 고민을 풀어드릴 해결사분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 그리고 LS증권 염승환 이사 두 분과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문자 그대로 해결사분들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두 분 한 줄 평부터 듣고 시작합니다. 박병창 이사님, 빨리 올라온 건 굿. 이제부터는 진짜 수익률 게임. 어떤 의미입니까? 시장이 이제 미적미적거리면서 올라왔으면 의심을 계속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곧바로 3,200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진 것은 그 속도감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또는 수익률 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빨리 올라온 것은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후부터 이제 수익률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나라 지수가 이번에 올라온 게 저 밑에 2,300포인트가 아니고 실제로는 관세로부터 빠졌다가 올라온 것은 전반적으로 다 그랬던 거고 예. 우리나라만 특별히 보면은 2,600포인트부터 올라온 그렇죠. 겁니다. 그게 5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6주간 올라왔어요. 그 6주간 3,200포인트까지 23%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사실 그 올라오는 동안 가만히 보면은 외국인들이 일부 사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예전처럼 굉장히 많이 샀느냐, 기관들이 많이 샀느냐, 그렇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서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에 됐었느냐라고 본다면은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많이 찾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되느냐 쪽으로 관심이 좀 이동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급등하고 예. 뭐 유한양행이 뭐 급등하고 이런 모습을 나타냈죠.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다 급등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중국의 리튬 생산 기업 하나가 생산 중단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것은 이제 공급 이제 안정 때문에 이제 공급 과잉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흑연 응급제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관세를 매기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 세액 공제에 전기차도 이번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검토해보겠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여하튼 간에 그동안에 못 올랐던 섹터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좀 나타난다는 것하고 그리고 지수가 너무 이게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좀 멈칫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하는가에 더 열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수보다는 수익률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염승환 이사님은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저는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3년간 이제 국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국내 주식 하신 분들은 이제 아마 다들 이 말씀에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좀 예. 힘들었죠. 사실 이제 이게 또 그 주식 투자는 또 상대평가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미정은 행복했죠. 예. 항상 행복했는데 한국 증시는 좀 힘든 그 시기를 겪고 이제 아까 박병찬 이사님 말씀대로 이제 2,300, 뭐 2,600 또 3,000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결국 이게 잠깐의 행복으로 또 끝날 거냐 아니면은 몇 년간 이어지는 행복이 이어질 거냐 예. 요게 좀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몇 년은 더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건 꼭 저의 의견만이 아니라 뭐 JP모건도 그렇고 많은 외국계 증권사도 상법 개정이 통과되자마자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서들을 다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올해 안에 뭐 좋다 이게 아니라 2, 3년 안에 뭐 4천, 5천 이런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한국 증시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뭔가 이제 조건들을 좀 갖췄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업들만 좀 이제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국 기업들이 따라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만 잘 된다면 충분히 이제 저는 좀 이제 불행한 시기는 좀 작년으로 끝났고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행복한 이제 몇 년은 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말씀만 들어도 아주 즐거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사실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8월 1일로 미뤄져 이 시한이 잡혀 있는 협상인데 영국 증시 영국이 먼저 숙제를 끝내고 나니까 천장을 뚫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숙제를 끝내고 나면 어떤 계기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제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현재까지 어떤 섹터와 업종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이게 참 궁금한데요. 먼저 박병창 기자님. 저는 기본적으로 2018년, 19년도 트럼프 1기 때 관세를 가지고 무역 협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1년 반 정도의 무역 협상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좀 다른 점은 그때는 올려가면서 관세율을 올려가면서 무역 협상을 했고 그리고 중국을 타겟으로 했고 유럽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굉장히 높은 관세를 매겼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관세를 매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먼저 맞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율을 낮추면서 협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관세 10%에 상호관세 2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타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리고 시간이 한시적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제 기본적인 생각은 기본관세 10%는 아마 후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관세 10%는 두고 또는 10%에서 15% 사이를 두면서 나머지는 미국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얻어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관세를 양보하는 이런 부분으로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은 이제 그동안의 관세가 없던 상태에서 관세가 10%든 15%든 더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전체적인 악재는 분명 맞고 그리고 이제 물가의 부분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악재는 맞지만 시장은 상당 부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상호 관세보다는 산업별로 있는 품목 관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25% 관세 때문에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우리나라 자동차 섹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좀 뭐랄까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앞으로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서 우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보면 SK하이닉스 빼놓고 나머지들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 플러스 뭐 아주 소폭의 보편 관세로 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산업별로 있는 품목별 관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지수도 지수지만은 어떤 수익률 게임에서도 상당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도 됩니다. 염승환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상호관세 관련해서 지금 8월 1일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근데 이제 지금 합의한 세 국가 영국,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보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걸 반드시 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공통적인 게 보잉 항공기가 있고 농산물 그리고 LNG 수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이제 공통점인데,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농산물 쉽지 않고요, 사실. 그렇죠. 예, 한국은. 근데 그걸 배제한다면 결국 LNG는 가장 쉽게 타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대부분 중동이나 호주에서 갖고 오니까 미국으로 뭐 그러니까 어제도 기사 보니까 미국산 2배 늘리겠다 했기 때문에 이건 잘 풀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보잉 항공기까지도 이게 구매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도 이 트럼프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협상이 풀리는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25%니까 이거를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게 20% 이하로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협상이 좀 잘 된다면 한 20 이하에서 한 15%까지는 뭐 10%는 좀 쉽진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낮춰준다면 성공적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제일 큰 타격받는 업종이 바로 자동차잖아요. 자동차는 사실 상호관세랑 별개로 25% 품목관세인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관세는 협상의 대상 아니라고 했다가 또 그거는 또 협상도 할 수 있다라고도 또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이 현대차에 대한 이 부분도 25가 아니라 뭐 단 5%만 좀 낮춰주더라도 좀 숨통이 좀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이렇게 관세율은 25로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안 좋은 섹터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 비중 높고 자동차, 가전, 뭐 스마트폰 이런 쪽은 뭐 분명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주가에 그렇다고 뭐 악재라고 보지는 않는 게 이미 반영이 됐고, 과연 관세율을 이번 협상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낮춰준다면
오히려 이렇게 피해봤던 업종은 반격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오히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이제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워낙 높게 일단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협상에서 그보다 좀 낮아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호재로 받아들여질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우려되는 산업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뭐 다 알고 있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철강 얘기부터 해보죠. 철강 어떻게 보십니까? 그 철강 관세가 이제 25% 얘기하다 50%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철강은 그동안에 이제 쿼터제로 운영이 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철강 섹터 전체가 이것 때문에 철강이 어렵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경기와 연관된 산업이기 때문에 예. 경기 둔화가 더 큰 영향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좀 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부분보다는 향후에 아마 협상으로는 예전처럼 쿼터제로 가면서 해결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철강 산업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가 지금 둔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경기가 안 좋고 미국도 둔화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얼마나 회복되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은 이 철강만이 아니고 좀 이따 다시 말씀 나눌지 모르겠지만 반도체나 뭐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좀 빠져 있고요. 미국과 일본, 대만 이렇게 좀 공조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철강도 미국과 일본이 공조하면서 서로 협력하에 이제 미국의 철강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건가? 이 부분이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철강은 각 산업별로 분야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동차 애들하고 조선 애들하고 이러기 네. 때문에 철강은 산업별로 전방 산업에 있는 섹터가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연동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철강은 관세로 인해서 좀 좋지 않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철강의 주가는 저 고점으로부터 저점에서부터 보면은 지금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관세가 없었다 하더라도 경기의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철강이 선두로 나서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신고가나 이런 부분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철강은 경기의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세도 관세지만 경기가 살아나야 철강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또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중국 철강 업계가 감산을 할지 여부하고 네. 또 하나는 덤핑 판결이 있었죠. 그 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뭐 철강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대중국 규제에서 또 반더핑 이제 관세를 더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수혜이라고 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지금 미국은 한미 공조보다는 미일 공조가 지금 더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협상력으로 우리가 그 사이에 틈바구니에서 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일본이 곧 이제 그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네. 선거 끝나고 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뭔가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본을 바라보면서 좀 다른 점 하나를 뭐 질문 안 주셨지만 생각해 드는 부분은 그동안에 있었던 자민당의 정치인하고 요번에 자민당 총재 그러니까 지금 일본 예, 총리하고는 그렇죠. 예.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아,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약간 강한 어조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그 영향에 따라서 어떤 결과냐에 따라서 그 스탠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8월 1일까지 벌어질 일들이 많습니다. 네네. 우리 지켜봐야 될 것들이. 자, 염승환 이사님, 구리 쪽에서도 50% 상호 관세가 발생했잖아요. 이 관련 기업들 8월 1일까지 관세 유예 이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구리값이 요동을 좀 쳤는데 뭐 아무래도 사실 근데 이걸 미리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 관세를 왜냐하면 이거 관세 부과하기 전부터 미국의 구리 수입량이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사실 구리 쪽에 대한 이제 상호 관세를 좀 부과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인지됐는데 좀 놀랬던 건 이게 관세율이 무려 50%가 되니까 네. 예, 깜짝 놀랐던 거죠. 한 시장에서는 뭐 한 20%, 25% 이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철강이나 이런 비철금속 쪽에 대해서는 또 자국 산업들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좀 보호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한데 다만 이제 뭐 여기 그래프도 나와 있지만 이게 월간 구리 수입 추이거든요. 굉장히 좀 많이 가파르게 늘어났는데 저렇게까지 이제 너무 급하게 좀
그 수입을 좀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관세 부과하고 나면 더 수입하기 좀 또 어려워지겠죠. 그렇겠죠. 이미 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래서 8월 1일부터 오히려 구리값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미리 좀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구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리의 뭐 대부분의 정제를 저희 중국 쪽에서 좀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견제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구리 산업이 워낙 지금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구리를 어쨌든 좀 육성을 해서 좀 생산을 하겠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미국 국방부가 MP 머티리얼즈라는 그 히토류 기업을 예. 갑자기 지분 투자를 하게 됐죠. 근데 갑자기 국방부가 갑자기 광산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도 참 되게 의아했던 건데, 그렇죠. 결국 그걸 안보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광물들, 구리는 특히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은 뭐 전기차도 많이 들어가지만 핵심은 엔비디아 반도체까지 들어갈 정도로 데이터 센터 AI에 구리 없으면 못합니다. 거의 그렇죠. 전선. 예. 근데 이거를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땐 중국이 만약에 구리를 다 컨트롤 해버리면 또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히토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예.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는 뭐 물론 이제 칠레 같은 데도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일단 이걸 관세를 때려가지고 중국의 좀 진입도 좀 막고 자국의 어떤 이제 구리 산업을 좀 키우겠다는 그런 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외 업체들도 미국의 이제 뭐 정제 시설이나 이런 걸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를 이렇게 50% 때린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미국 현지에 이제 기업들 뭐 전선업체라든가 만약에 뭐 이런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뭐 전력계기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드는 업체라면 일부 이제 비용 인상 좀 부담은 있겠지만, 다만 그런 제품들이 소비에 바로 쓰이는 것보다는 기업들한테 또 이게 예. 전가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구리 50% 관세 부분이 우리 기업들한테 뭐 당장에 뭐 이게 악재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미국 기업들이나 이런 걸 구리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기업들이 과연 이 비싼 구리를 이용했을 때 이걸 가격을 얼마나 전가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기업들한테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철강, 구리 이렇게 살펴봤고요. 우리가 사실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자동차 아닌가 싶습니다. 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4월부터 뭐 무려 대미 수출이 25%나 줄었고 5월은 더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집권 초기에 정의선 회장이 투자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상당히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자동차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진짜 중요합니다. 시가총액이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더 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 이쪽이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반도체는 지금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려로만 남아 있는 상태고, 자동차 쪽은 지금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좀 타격을 받고 있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런 쪽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번 시장이 올라오면서 가장 화두 중에 하나가 밸류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섹터들 중에 가장 저평가, 저 PBR, 저 PER이 이 자동차 섹터입니다. 예. 이들은 이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ROE가 굉장히 낮고요. 이쪽은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이제 그만큼 자동차 섹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25%는 맞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봐야 되는 상황은 아까 연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부분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섹터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이미 높은 관세를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포인트는 어디서 좀 찾을 수 있냐면은 유럽이 지금 EU하고 미국하고의 관세 협정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 자동차 관세입니다. 예. 유럽에서 특히 독일도 그렇고, 유럽에서는 미국의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면서,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하고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관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낮춰지거나 이게 잘 되면 우리한테도 여력이 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부분이 되면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동차 섹터의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 관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저 PBR이 자동차 섹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조금만이라도 좋아진다면 자동차 섹터에도 굉장히 좋은 호기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현대차에서 뭐 21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해서 분위기 뭐 거기서 한다고 처음에 분위기 좀 좋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그것 때문에 낮춰주고 우리나라만 낮춰 이런 부분은 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에 우리나라만이 아닌 유럽연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일본도 중요하죠. 그래서 자동차의 관세율이 어느 정도 타협점으로 찾아가는 부분인가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섹터뿐이 아니고 우리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약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세 협상에서 좀 관세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까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550조 정도 되는 이제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부담은 좀 될 수밖에 없지만 이 돈을 뭐 어디 날리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 투자해서 또 이게 효과를 또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제 트럼프 요구를 들어주고 그 효과만 좀 확실하다면 또 이걸 지렛대 삼아 가지고 당연히 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자동차기 때문에 자동차 그러면 좀 관세를 좀 많이 깎아달라 이렇게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요걸 트럼프가 요구한 이상 어쨌든 우리 정부도 뭔가 답을 좀 내놔야 되고 근데 기왕이면 만약에 이거를 정부가 좀 이렇게 좀 더 조사를 해가지고 하기로 좀 결정을 했다면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잘 참여를 해서 특히 이제 이런 돈들이 만약에 이제 미국에 만약에 들어갔을 때 이런 투자 펀드가 좀 들어갔을 때 우리 기업들이 또 굉장히 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돈은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은 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좀 밀리지 말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요구하면서 최대한 좀 관세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는 부분은 저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아킬레스건이라 그럴까요?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 있고 또 농업 개방 쪽 이쪽을 계속 강조하고 그리고 또 뭐 최근에는 뭐 외곽에서 나오는 얘기지만은 주한미군 감축 얘기도 솔솔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원하는 부분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거를 더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방위비라는 게 이번에 나토에서도 빠지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랑 이제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생각 그거거든요. 나라를 가리지 않고 그동안 미국이 다 도와준 거 아니냐. 네. 이제 빠지겠다. 근데 안 그러면 대가를 내라 이거예요. 뭔가라도 대가를 그에 이제 상응하는 대가를 내라는 게 그게 싫으면 관세라도 내라. 이 입장이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주한미군 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막 그런 식으로 좀 뭐 감축이나 이런 일이 나온다면 어떻게든 그거는 협상을 좀 해서 예, 안 되는 쪽으로 좀 이제 해야 되겠고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신에 그러면 뭐 들어줄 테니까 뭔가 반대급부를 반드시 원하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만약에 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해서는 그 부분은 좀 들어줘야 되는. 왜냐하면 트럼프는 완전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 트럼프 스타일은 그냥 공짜는 절대 없어요. 그렇죠. 예, 원하는 걸 갖춰라면은 1대1로 이걸 이제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죠, 사실. 갑자기 그런 걸 카드를 들고 나오면 사실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국가들이 사실 좀 그런 방위비 부분 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담금을 만약에 올려달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참 이게 뭐 거절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위비 분담금이나 뭐 농업 문제 이 부분은 사실 미국과의 협상도 협상이지만 내부 설득이 더 어려운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자동차도 살펴봤고요. 반도체 쪽도 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좀 비교적 선전을 했지만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반도체 섹터 썩 만족스럽지는 못한데요. 그나마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엔비디아가 중국의 수출길이 열렸다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K반도체에 좀 웃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자, 반도체 얘기는 좀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언제부터 몇 퍼센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얘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그냥 못하고 매긴다 하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에 만약에 국내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매겼을 때 미국의 기업들의 타격이 굉장히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아마 굉장히 골치 아프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협박성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주가의 흐름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AI의 혁명에 들어가는 AI 쪽의 반도체하고 전통적인 반도체 사이클하고 구분하지 않으면 지금 이 반도체가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돼요. SK 하이닉스는 신고가 내면서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그렇지 못하고 또는 반도체 소부장에 있는 기업들은 저 고점으로부터 상당 부분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예.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전통적인 반도체 사이클이 업사이클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 분들의 자료 보고서들 보면은 대부분 올 하반기에 반도체가 좋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신고가 나오고 SK 하이닉스 신고가 나오고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거기는 또 반도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의 혁명에 들어가는 그쪽 AI 시대로 가는 거 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반도체하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AI 혁명이 되면서 AI가 지금은 하드웨어 쪽만 가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보는 거고 향후에는 이것이 상용화돼서 개인들한테 AI가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는 제품이 다변화되고 서비스가 다변화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인터넷 혁명이 있었던 IT 버블이 있었을 때 예. 그때 급등을 하고 나서 버블 붕괴가 한 번 있었지만 인터넷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애플이 있는 거고 뭐 메타가 있는 거고 우리 넷플릭스가 있는 거고 이런 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AI는 그 지금 초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하드웨어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AI 가속기에 반도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반도체 부흥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AI의 부흥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전통적인 반도체 사이클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AI가 많은 디바이스에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PC 그 끝단에 있는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것 또는 뭐 AI 헬스케어에 들어가던 자율주행에 들어가던 대부분 AI자가 들어가면서 그 디바이스들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이제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 업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반도체 사이클의 업사이클이 곧 온다. 라고는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AI가 먼저 많이 올라와서 거기가 고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면 같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질문 주신 바와 같이 그러면 하반기에 엔비디아 계속 좋고 거기에 또 중국향 칩을 이번에 이제 미국이 수출을 했기 네. 때문에 이런 수혜는 있을 수 있냐는 부분은 분명히 수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점을 찍고 실적이 어린 쇼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별로 안 빠지고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반도체에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반도체 관련주들 실제로 좀 약간 긍정적인 반응들 나오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삼성전자가 일단 6만 원대 초반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후반까지 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7만 전자 곧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괜찮을까요? 저는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적어봤는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그 직접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2분기 어닝 쇼크가 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2분기의 분기별 실적으로 그것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도가 더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HBM, 엔비디아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못 들어가서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오른 게 지금 들어갈 거야 얘기한 게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삼성전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거냐는 아니죠. 점차적으로 엔비디아의 HBM이 들어가 진입 가능성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 디바이스, 그렇죠. AI 기능이 들어가는 디바이스들이 더 이제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더 기회가 삼성전자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새 정부에서 반도체에 대한 세액 정책,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외국인들이 우리 삼성전자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면 보통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58에서 60% 가까이 가지고 예. 있었고요. 제일 많이 안 가지고 있었을 때가 50% 살짝 떨어질 때예요. 근데 지금이 50% 수준뿐이 안 됩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만일 패시브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삼성전자를 배제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분위기는 저점으로부터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분위기는 좀 달라졌죠. 그러면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개연성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지분만 들어온다면 삼성전자는 호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국민주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신데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심했는데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 그런 거는 좀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우리 짚어볼 부분이 자, 코스피가 이게 과연 단기간에 한 600포인트 정도 올라왔다는 거 이게 단기 고점이냐 아니냐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뭐 어느 정도 밸류업이 됐어.
좀 섣불리 뭐 여기서 이 상태에서 뭘 사기도 좀 주저하게 되고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자니 또 약간 그것도 불안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신 이유가 바로 그 점인 것 같은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지금 코스피 단기 고점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단기라는 게 이제 개념이 몇 개월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고점이라고는 좀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시장이 두 개 있잖아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나누는데 코스피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도 보면 좀 정체를 좀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지금 이제 최근 들어와서 코스닥의 힘이 좀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는 좀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고 오히려 좀 코스닥은 좀 위로 더 열릴 수 있는 그 양시장이 좀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어서 코스피는 일단 좀 단기 고점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엊그저께 JP모건에서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2년 안에 5,000포인트 근처 갈 수 있겠다. 네. 이런 보고서 나왔는데 5,000포인트에 저는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이에 세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좀 공감이 됩니다. 그대로 제 의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하반기에는 3,2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00포인트니까 굉장히 이제 너무 다 온 거 터울이 아니냐, 너무 뭐 크지 그렇게.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워낙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3,200포인트 찍고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적 신고지수가 3,316포인트입니다. 결국은 3,316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냐로 봤을 때는 저는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3,200포인트에 왔는데 3,316포인트 조금 더 찍어봤자 지수 자체는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5월 말부터 이번까지 올라온 구간에는 수직으로 그냥 올라온 거고 추세가 없이 그냥 올라온 거고 지금부터 천천히 가면서 그게 3,500이 되든 4,000이 되든 가는 거는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염승환 이사님은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단기 고점인가 여쭤본 이유는 뭐 재뿌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공매도 대체 잔고가 9조 원 사상 최대치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게 약간 과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3,200 또 3,300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바로 이거 뭐 전고점을 좀 돌파하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또 이제 공매도라든가 이런 대차 잔고 이런 좀 부담감도 있고 또 8월 1일에 또 관세에 대한 좀 부담감도 불확실성은 남아 남아 있기 있죠.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약간이 좀 이제 그 소음이 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매기 자체가 기존의 주도주가 어쨌든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좀 최근에 물론 삼성전자가 힘내는 건 되게 좋은데요. 어쨌든 좀 배터리도 그렇고 최근에 그 코스닥이 좀 못 올랐던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면 확실히 시장이 뭔가 이제 힘있게 올라간다 이거보다도 이제 분산되면서 힘이 좀 떨어지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급락은 별로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증시가 고점을 넘기기보다는 좀 지루하게 이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좀 등락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한 달 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뭐 좀 쉬어가는 그런 의미로 좀 보고 있고 이게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라 이 의견은 동의하지 않고요. 주식은 그대로 가져가되 다만 이제 이번에 그 사실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번 강세장에 참여를 못 하셨어요. 좀 안타깝게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면 이번에 오히려 좀 적극적인 비중 확대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을 한번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 그 투자 행태를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ETF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고버스, 인버스로 시장 하락 쪽에 배팅하는 쪽으로 그런 것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근데 뭐 항상 우리나라 이제 이게 주식시장 보면은 어느 레벨까지 오르면 이제 인버스 베팅이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또 많이 빠지면 이제 밑에서 레버리지 베팅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기존의 학습 효과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때 그 레버리지 그러니까 인버스 고버스라고 그러죠. 하락에 베팅했던 상품이 언제부터 많이 늘었냐면 제가 기억은 2,900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뭐 손실 뭐 한 20-30%씩 나오고 이런 분들 많던데. 그래서 뭐 인버스는 그래도 한 배짜니까 좀 나을 수도 있지만 이제 고버스는 지금 지수가 거의 한 그 후로 10% 이상 올랐잖아요. 그럼 20% 정도 이상의 손실이거든요.
굉장한 손실인데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전고점 이제 사상 최고가 혹시 넘어가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이 뭔가 좀 뭔가 낙폭과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도 있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오를 때 그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좀 분석을 하시면 아 이게 좀 오래 가겠구나. 이번 상승장은 좀 길게 갈 수도 있겠구나. 아니다 이번에도 그냥 좀 잠깐 오르다 말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이번 상승장은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이끄는 장이에요. 정부가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지수 자체를. 네. 그럼 쉽게 이게 무너질 수가 없는 장이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중간중간 뭐 조정은 나오겠지만 고퍼스를 투자하는 건 저는 여전히 좀 위험하다. 뭐 설사 지금이 단기 고점이라고 해도 더 올라서 고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인버스나 이런 이제 고퍼스에 대한 베팅보단 어쨌든 주식을 좀 언제쯤 사볼까 예. 여기에 좀 집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박병창 이사님이 이제 수익률 게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못 담았기 때문에 더 그런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타이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보면은 일단 시장이 급락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들의 심리는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못 쫓아갔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가 아직 그렇죠.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뭐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지만 2020년대처럼 또 한번 뭐 또 급락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염기사님 되게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답을 드린다면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에 맞서지 말라. 예. 그거 이제 시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이나 정책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아도 주식이 굉장히 중요한 격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이쪽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여전히 우리 시장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제가 주식시장에 30년 있으면서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 건 처음입니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뭐 외부 충격에 의해서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크게 빠지는 게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반기에 안 좋았어요. 작년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약 23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상반기에만. 그리고 하반기에 약 24조 원 정도 매수했고요. 올해 4월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5월, 4월까지 얼마를 팔았냐? 39조 원을 매도를 했어요. 39조 원 매도했는데 이번에 지수가 2,600부터 2,300부터는 외국인들이 안 샀습니다. 2,600부터 이번에 올라오는 동안 진짜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외국인들이 얼마큼 샀느냐? 4조 원 순매수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살 틈이 없었어요. 그 누가 다 올린 겁니까? 사지 못 매도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쇼크보도 있었겠지만 매도가 많지 않아서 조금만 매수해도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거고요. 이번에 올라오는 동안 개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왜 개인들은 반대로 거래를 하면서 물론 단기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익을 내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의 수급을 본다면 그리고 개인들이 이렇게 팔았고 그러면 국내 기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국내 기관들도 프로그램 매수한 금융투자만 매수했지 국내 기관도 올라오는 대로 다 차익 실현 매도했습니다. 그냥 외국인만 4조 원 매수했는데 그 외국인 4조 원 매수조차도 그동안에 했던 행태처럼 여기가 저점이라 생각하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외국계 펀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JP모건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언제 타이밍에 들어갈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히 떨어질 거로 생각하면서 반대로 생각하면서 떨어지면 많이 사야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수의 낙폭 자체가 크지 않거나 또는 나한테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부분도 한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좀 교정해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생각을 조금씩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또 하나의 주제로 이제 4천선이 그렇게 멀리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염승환 이사께서는 최근 세미나에서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4,000포인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셨어요. 어떤 시나리오가 뒷받침되면 코스피가 4,000고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 당사에서 이제 그 리서치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실제 이제 4천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좀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의 구조 개혁 이게 좀 첫 번째인데 결국 이건 뭐냐면 이제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이제 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가 상법 개정 예. 이미 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세법 개정. 결국 이제 배당 분리가세를 통해서 장기 투자를 계속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있을 거고, 또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 일단 법안 발의됐죠. 자사주 소각. 예.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파워풀한 법안들인데 그동안 어쨌든 안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 구조를 완전히 지금 이제 밑바닥부터 이제 완전히 바꾸면서 개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잘 이어진다면 연속성 있게 4천까지는 도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결국에 이런 아무리 제도 개선이 있어도 누가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수급인데 개인과 외국인으로 나눠보면 개인들은 이제 미국이 항상 좀 부러웠던 게 퇴직연금이 다 주식 쪽에 가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은행이나 그런 예금 쪽에 퇴직연금도 대부분 이제 위험하지 않은 상품에 다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걸 지금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노후 대비도 해야 되는데 그냥 1, 2%의 그런 수익률로는 지금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퇴직연금을 이제 기금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아마 제도 개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식으로 바뀐다면 적극적으로 이 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투자하는 돈 말고요. 어쨌든 이제 간접적으로 지금 펀드 이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는 이 돈들이 한번 이동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결국 이번에 좀 안타깝게 안 됐지만 MSCI 선진지수 편입도 대통령이 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마지막이 결국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 이제 세 번째가 성장. 네, 성장이 나와야죠. 미국이 이만큼 강한 건 그 어렵다고 하지만 다시 사상 최고가 간 건 AI에 대한 이제 성장이라고 저는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결국 성장이 있어야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잘 저는 정책을 좀 잡았다고 보는 게 AI에 지금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 인사들을 지금 현직자를 갖다가 지금 이제 뭐 장관 후보도 있고, 지금 그 하정우 미래계획 AI 미래계획 수석도 지금 네이버 센터장 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사들을 앉힌 거 보면 아 정말 AI에 집중적으로 좀 한번 투자를 하겠구나 이런 좀 느낌을 받았고, 거기에 지금 올해 아마 시진핑 주석도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인들이 되게 많이 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그러면 내수 경기까지 좀 이렇게 내수도 성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공교롭게 어떻게 다 맞아 떨어져요. 지금 올해 딱 보면. 그래서 뭐 올해 4천 간다가 아니라 4천까지 갈 수 있는 뭔가 조건들이 다 갖춰지고는 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이제 좀 꾸준히 좀 추진만 잘 된다면 뭐 충분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도적으로나 정부 인사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떤 여건은 조성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만한 액션이 나오고 성과가 나온다면 그것이 또 지수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께서 요즘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코스피 어디까지 가는지. 예. 그 얼마까지 보시고 또 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얼마까지는 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더 가기 위한 대전제 조건하고 세부 내용을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요. 큰 대전제 조건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주주 친화적 지배구조 개선,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하느냐. 옛날에 일본은 강제 조항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자율 조항입니다. 예. 이제 이것에 따라서 주가가 더 얼마큼 탄력 있게 가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한 가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지정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지정 리스크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얼마나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예. 이 두 가지가 대전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세부적으로 좀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우리가 주가라는 거는 이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EPS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EPS는 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주식수가 주식수가 줄어들든지 둘 중에 예. 하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산업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산업 정책을 얼마나 지원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그 산업 정책이 얼마나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강력하게 산업 정책, 지원 정책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건 이익단의 이제 문제인 거고요. 주식수의 문제가 지금 우리 상법 개정인 겁니다. 자사수 소각하거나 주먹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가야 되는 거지. 지금은 계속해서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만 가지고 그 일부 종목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거하고 동시에 갈 수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놔야 된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염이사님 말씀 주신 대로 주식은 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수급이 또 들어오면 수급으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예. 있거든요. 그게 PER입니다. 멀티플이 수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멀티플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느냐? 시장에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별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일본은 ISA 정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이 있었고 연금제도 개선이라든지 중국도 안방 뭐 보험이나 이런 것들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이제는 서서히 그런 얘기도 같이 해야지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뭐 신고 이슈 내는 부분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외부 요건, 미국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관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우리 시장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4천선 정도는 일단 트라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뭐 우리 그동안 우리 시장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박스피 정말 지겹도록 들었던 얘기 좀 이제 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두 분 모두 우리 시장 참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관찰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도 더 느끼실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이지 않았다라는 게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전에 안 좋았던 거를 정상으로 좀 가자.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오너 경영을 하면서 후계 경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주사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지금도 여전히 지주사가 많고 그래서 지주사가 올라가는 것도 그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개념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냐면 뭐 단적인 예로 전 세계 시가총액 가장 높은 뭐 엔비디아,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얘네들이 지주사가 있습니까? 지주사가 없어도 충분히 M&A하고 다른 거 다 할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던 것은 후계 경영 때문에 이랬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후계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서상 그리고 우리나라 특징상 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예전의 방식으로 그대로 했던 것이 상당히 문제였으면 그 부분을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 우리 시장이 그것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시장 고칠 점들 이런 부분도 꼽을 수 있고요. 염승환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거기에 당연히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소액주주의 한 주랑 그 대주주의 한 주가 달랐어요, 그동안. 사실은 완전히 차별화됐는데 이걸 이제 1대1로 맞추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바뀌는 거고 그 요거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주주 가치랑 별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경기에 너무 민감합니다. 사이클을 너무 타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이야 뭐 30조 이상 1년에 번다고 하지만 몇 년 전에 적자가 10조 가까이 나서 정말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한국 시장은 좋을 때 팔아야 되고 안 좋을 때 사야 되고 이런 이제 그 할인을 많이 받았던 거죠. 예. 근데 좀 고무적인 건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게 사실 반도체가 아예 사이클이 없는 건 아닌데 HBM은 옛날 기존 범용 반도체보다 사이클이 이제 진폭이 작아요. 맞춤형이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선택을 받은 하이닉스가 거의 독주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이클의 진폭이 좀 작아지고 또 지금 올해 상반기 이끌었던 조선, 방산, 원전 사이클이 옛날엔 있었어요. 예. 조선도. 근데 지금은 사이클이라고 안 부르죠.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다 원하고 있어요. 뭐 조선 미국이 원하죠. 방산은 유럽이 원하죠. 원전도 지금 파트너를 뭐 미국이 찾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이런 제조업체들이 기존에 너무 이제 전 세계 경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였다면 지금은 어쨌든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저는 느낀 게 한국이 예전처럼 경기 민감이 좀 약화되고 있구나. 예. 약간 오히려 이제 잘 나가는 그런 국가들의 파트너가 되면서 진폭을 줄인다는 거. 그건 그러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까지 할인 요인이었지만 점점 오히려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액주주 가치의 증가, 경기 민감형 구조가 좀 완화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정말 올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하반기에는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섹터는 사실 좀 찾아보면 진짜 많긴 많은데 어쨌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관점에서는 결국엔 트럼프 수혜주도 있고요. 예. 네, 이재명 수혜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셨거든요. 회복, 성장, 행복. 요 세 가지인데 회복은 아까 말씀드린 삼복이네요. 예, 이걸 언급을 하셨어요. 뭐냐면 회복은 우리 지금 내수 경기 너무 망가져 있다 이제 저건데 저희 회복에 보시면
저게 결국 내수 살리자. 예. 소비 쿠폰 이제 뭐 카톡 메시지 다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15만 원씩 이제 아마 쓰실 텐데 거기에 외국인까지 빨리 오게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문체부 장관의 관광업종 종사하시는 분을 예. 장관 후보자로 앉혀버렸잖아요. 이제 그거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내수를 반드시 살리겠다. 그러면 저런 섹터 안에서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장. 성장의 중심은 역시 AI고 AI가 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뭐 전력기기부터 정말 그렇죠. 이번에 에너지 고속도로 깔잖아요. 저 울산에 또 아마존과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거기 밸류 체인들이 있을 거고 마지막에 행복은 방금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 증시 부양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결국엔 그 부동산으로만 돈 벌지 말고 이제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모두가 좀 행복하자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관련된 뭐 증권사, 지주사. 근데 다만 저건 이제 너무 섹터들은 많지만 저런 섹터들이 저는 계속 좀 순환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좋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회복, 성장, 행복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꼭 짚어달라는 분이 많아서 예. 자, 이 지금 시점에 미국장입니까, 국장입니까? 미국장, 국장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장을 바라볼 때는 약간 고잉 컨선, 장기를 보고 장기 성장성이 있는 빅테크 위주로 가져가면서 약간 장기 투자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변화에 이끌어가는 아까 많은 사투도 보여주셨지만 네, 그런 부분들 구조적 변화가 있는 수익률 게임을 하는 쪽으로 우리나라는 기업을 보고 그러니까 약간 중장기에는 신뢰성이 더 있고 충분히 안전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 시장을 보고 우리 시장은 좀 더 좀 변동성이 있고 좀 타이트하게 뭐 좀 다이나믹한 네,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렇게 우리 시장을 좀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해서 그냥 반반 정도는 충분히 예전에는 미국을 뭐 60, 70% 갖고 한국 시장을 30% 했다면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젊은 분들은 특히 대학생들 보면은 국내 시장 없는 분들 많아요. 미국 시장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장에도 기회가 왔으니까 어느 정도 반반 정도는 우리 시장에도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30년 넘게 시장을 지켜보셨으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정책에 맞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요즘에 이제 퇴직연금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뭐 질문은 안 주셨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퇴직연금은 깨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원금 깨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AI 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장 속에 예를 들어서 3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배당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구조 개편하면서 배당주들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쪽에 한 30%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분산이 주식시장 안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한테 기회가 왔기 때문에 성장 쪽에 일부, 배당 안정 쪽으로 일부, 그리고 현금의 일부 이렇게 나눠 가시면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좀 길게 가져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뭐 뭔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증시 참으로 쉽게 얼굴을 바꿉니다. 불과 연초만 해도 우리가 국장 탈출은 진흥 순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6개월도 안 돼 지수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종목은 또 어떻습니까? 만년 2등이었던 SK 하이닉스가 시장 판도를 바꾸고 K방산, K조선산업의 재평가까지. 이런 것을 보고 있느라면 투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진득하게 인내하면서 긴 호흡으로 해나가야겠습니다. 경제전쟁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